그래갖고 이번에 특선 두 분 하셨는데 박수는 한번 보내드려요. 우선 오병두 선생부터 나오세요. 그 수고를 하셨는데 뭐 진달래 서해전에서 두각을 나타내셨으니까 앞으로 이제 비룡 제천 큰 대회에서도 큰 상을 받기를 축원하면서 이 부채를 드립니다. 이게 그 김영근 우리 성균관장 쓰신 작품이에요. 귀한 작품이네. 이렇게 해서 한 말씀 하셔야지. 한 말씀 하세요. 제가 선생님으로부터 쭉 받아가지고 화요일 날은 제가 아주 완전히 서해에 올인을 했어요. 다른 행사를 해주고 그래서 이제 해설을 마치고 이번 행사 들어가서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모든 이사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권보용도 교수님 나오세요. 이거는 아주 손때 안 묻은 아주 신품인데 박학 독지 우리 저 성균관 김병인 허주 선생 전례위원장을 하신 그분이 나한테 준 건데 잘 보관하고 있다가 우리 권병도 선생 특선 기념으로 작품으로 이런 작품이야. 감사합니다. 사진 한번 찍고 한 말씀 해야지. 부채를 받았으니까 한번 제일 잘 더운 날에 좋은 선물 받았습니다. 그래요. 제가 서울에 올라가서 동양문화연구소에 입문한 지가 이제 한 3년 정도 갔습니다. 그리고 와서 사설을 공부하다가 작년에 좀 글공부도 그렇고 서예를 제가 한 1990년도 그때쯤에서 서예를 한번 시작할까 제가 해가지고 서예 책이고 뭐고 막 몽땅 준비를 했었어요. 근데 그럴 기회가 없어가지고 명예퇴직하고 서울 올라와서 여기 다니면서 정태진 교수가 열심히 서예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예 또 한 번씩 나오라고. 작년에 용기를 내서 서예에 처음 입문을 했어요. 그래서 금재 선생님 지도 편달하고 작년에 입선을 했고 금년에 그냥 연극부 특선했는데 제가 이제 글을 잘 썼다기보다는 금재 선생님의 지도 편달과 배려로 수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더 글쓰는 또 정진을 해서 수양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또 우리 박 이사장님이 글 쓰는데 뭐가 필요돼요. 도장이 필요해요. 낙관이. 그래서 낙관을 또 새겨주셔가지고 근재 선생님이 지도 덕분하고 박 이사장님 낙관 덕분으로 제가 입선하고 특선했지 글씨로서는 아주 초보자입니다. 감사합니다. 참, 소감 들어보니까 다 사연이 있군요.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 어떤 분들이 앞서 가시는 분들이 이렇게 좋은 길을 가면, 후배들이 또 따라가게 돼 있어 보니까. 그러니까 그 정신으로 앞으로도 계속 정진을 하죠. 먼저는 우리 이사장께서 또 시조창대에서 상을 받았잖아요. 그때는 그냥 올떨결에 지나가는데, 이번은 두 분이 또 받고 그래갖고 분명하게 또 나와서 준비를 했는데 잘 수고들 많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우리 또 민정기 이사께서 유림방송에 한시 특강을 맡아가지고 정기적으로 출연을 해요. 나도 이제 몇 번 봤는데 황포 도포를 입고 아주 열심히 배운 줄 만드는데 아주 능숙하고 또 풍부한
그런 실력을 가지고 방송에 나오는 걸 보고 저분이 아마 천재적인 소질이 있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앞으로 어떻게 더욱 정진하도록 박수로 우리가 좋겠습니다. 간단히 한번 소감도 얘기하시고. 예. 제가 황포인데 황포를 입고 이렇게 황포한식 한국이라고 해서 이렇게 지금 18차를 녹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해나갈 건데 그나마 이제 제가 책을 하나 마련을 해둬서 그거 하나씩 설명해 주는 거라 뭐 어렵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AI하고 같이 연동을 시켜서 AI한테 그 제목을 줘서 너 이거 7원 율시로 짓든 5원 절구로 짓든 주문을 하면 거기에 맞춰서 AI가 져줍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AI가 정확하게 못 져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시효혼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를 맞춰서 그냥 자기가 다시 한번 좀 더 하면 체계 있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시작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뜻하지 않게 세계 속의 한국 유교 이 머릿말하고 앞부분 한 22쪽까지만 하고 한번 쭉 읽어가면서 아마 이 책이 2003년도에 나온 걸로 보고 있는데 보면 2003년도 맞아요. 2003년도에 출판이 됐기 때문에 훌로 서정기 선생이 학문이 완숙한 경지에서 여러 가지 수상, 수필 또는 논문 이런 걸 쓰셔서 우리 유교가 세계 속에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가 이것을 중점으로 했기 때문에 왜 이런 책이 나오냐면 유교하면은 이제 소위 조선조 말에 나라를 망쳤다는 등 뭐 사색당 바로 그냥 아주 좋지 않은 인식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새 신문물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러려면 또 종래 유교를 비판적으로 깔아뭉개고 새 문화를 받아들이는 그런 풍토 때문에 한국 유교가 상당히 침체된 상태에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1976년도부터 이제 한국 청년유도회 이런 걸 조직을 해서 젊은 유림들이 활동을 하고 그 선동에 서신 분이 바로 훌로 서정기 선생이세요. 그래서 이분이 남다른 그런 수상 또 여러 가지 말씀들이 여기 집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언젠가는 이걸 참고를 하면은 우리가 도덕예운 운동하는데도 크게 활용이 될 만한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나중에라도 이게 학습을 잠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오늘 또 이걸 책을 복사를 해 오셔서 일단 오늘은 이걸로 한 22페이지까지 우리가 한번 서로 읽어가면서 토론을 할 수 있으면 토론도 하고 해서 시간을 보내고 나머지 시간을 이제 또 우리 권병로 선생이 시조창 지난번에 시간이 없어서 좀 적게 하셨는데 마지막에는 시조창으로 또 그 즐거운 시간을 갖도록 하면 오늘 일과는 다 끝난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머릿말 우선 보죠. 머릿말 보면 그 앞에 그림 문왕 8개 상도 서정기 작이라고 요거부터 보세요. 문왕 8개. 문왕 8개는 이제
복귀8개가 먼저 있었죠. 복귀8개는 선천의 진리를 담은 그런 그 1에서 10까지의 그 순서가 아주 정연하게 잘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요손시대에는 그게 적용이 되는데, 걸왕, 주왕, 걸주가 나오면서 이 폭군이 나오면서 이제 이 진리나 모든 그 사회 질서, 얘가 허물어지고 패도 정치, 이 패도 정치가 되던 때입니다. 그때 이제 문왕께서 이걸 어떻게든 극복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온갖 시련을 다 극복하고 감옥에서 생활하면서도 결국은 문왕 8계도를 구상을 해서 목숨을 부지해가지고 나와서 강태공을 만나요. 강태공을 만나서 어떻게 하면 이 고랑의 그 문제, 말하자면 패도 정치를 극복할 수 있는가 하는 그 대책을 강구하다가 그만 또 건강이 악화돼서 돌아가시고, 그 아들 무왕이 이제 그걸 계승을 해요. 그래서 무왕하고 이제 강태공이 혁명을 합니다. 혁명을 해서 극복을 하고 하는 이치를 담은 거죠. 그래서 문왕의 그 8계도는 9가지 숫자밖에 없어요. 1에서 9가지의 수를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나중에 또 참고하시면 좋겠고, 거기 보시면 세계 속의 항공유교를 탈구한 기념으로 인류의 대화합 원리인 문왕 8계 괴상도를 그려 새 시대 인류 화합의 상서로운 정표를 인정했다. 문왕 8계는 부모와 삼남 삼녀가 시간 변화와 공간 배치를 알맞게 조절하여 각각 능력을 쉽게 발휘하도록 배려해서 전체가 화합하는 가운데 모든 일을 원만하게 완성하는 인간 화합의 원리로서 그 뜻이 아주 깊으니 마치 여러 개의 꽃잎이 아름답게 배열돼서 활짝 핀 원리와 같다 해서 꽃핀 모습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그림으로 붓글씨로 새겨서 완성을 한 작품입니다. 이 꽃이라는 의미는 대자연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그래서 우리 동이족들은 이 꽃의 의미를 상당히 중요시했어요. 꽃이 피고 지는 것이 대자연의 그 법칙인 걸 미리 발견하고 깨닫고, 그래서 삼국시대에도 화랑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도덕을 서로 같이 연마하고 경치 좋은 데 가서 수련도 하고 해서 화랑 정신이 결국은 삼국 통일을 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했고, 또 그 이후에도 우리나라 꽃을 무궁화꽃으로 이렇게 또 상징을 해서 다함이 없는 꽃이다. 피고 지면서 영원히 우리 인류에게 그 향기도 주고 또 많은 그 영감을 주는 것이 바로 꽃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보통 한동안 여자들만 꽃을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남자들도 이 꽃을 잘 새겨서 봐야 돼요. 그래야 좋은 마누라, 좋은 며느리, 좋은 자식들하고 같이 화목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꽃을 잘 모르면 성질이 급하거나 또 난폭해져요. 이 꽃의 의미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리고 많은 꿀벌들이 꽃에서 그 꿀을 채취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큰 또 의미를 전달하고 있잖아요. 꿀의 효용도라는 걸 뭐 말할 수 없지만 그만큼 그 자연과 꽃과
또 많은 곤충과 우리 인간들이 이 꽃의 의미를 새롭게 인식을 하자는 뜻에서 아마 이 꽃 그림을 문왕 8개도를 그리심으로 봅니다. 자, 그럼 머리말부터 읽어 나갈게요. 읽어 나가면 차례로 머리말 짧으니까 제가 읽고 다음 이제 단원은 이제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최근 새 300여 년의 우리나라 유교는 일찍이 역사에 유례가 없는 인본주의와 인도주의 그리고 인문주의에 빛나는 찬란한 도통을 계승하여 동도를 자부하는 동방의 도 진리를 자부하는 소중화 사상, 작은 나라지만 세계의 문화 중심국이라는 사상이 충만하였으니 동방예의의 나라를 건설하여 곧 천하학의 중심으로 우뚝 섰던 것이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서기 1905년 을사오 늑약을 대한제국을 침탈한 일본은 항일 독립전쟁을 일으킨 산림학자 양반 세력을 무력으로 학살한 다음 식민지 정책의 일환으로 우리의 천하유학, 세계 제1의 유학을 사대주의, 공리공당, 사색당쟁, 반상차별, 무의도식 등등 가당치 않은 죄목을 뒤집어 씌워서 강제 퇴장시키고 소위 일본의 정치 목적에 맹종하는 황도 유학을 강요하면서 유학을 한학으로 변절시켜 끝내 한국의 천하학을 청구학이라는 이름으로 격화시켜 버렸다. 이러한 일본 총독부의 관학자들에 대항하여 당시 신교육을 받은 학계에서 민족 고유의 독특한 문화를 찾아 조선학, 진단학을 주장하며 원류 강복을 맞이하여 대한민국 초기에 사상계를 주도하였으나 식민지 문화 제국주의에 정면으로 맞서는 실천의식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민족문화를 발굴할 역량도 없었다. 그러다가 1970년대 일부 학자에 의하여 한국학이 등장하였는데 서구 이론을 도입하여 한국적 학문으로 토착화하려고 노력했지만 우리만의 전통문화를 발굴하여 정리 보존하는 수준에 머물고 한국학의 정통성과 주체성을 확립하는 데는 미치지 못하였다. 이에 나는 우리의 전통문화가 세계에서 가장 보편적인 진리에 기초한 철학적 체계가 있는 것을 발견하여 새 시대 세계 지도 이념으로 재창조하면서 세계 속의 한국학을 재창하여 왔으니 이것은 문화 제국주의를 자체적으로 극복하는 길이요 우리나라의 문화 정체성을 확립하는 작업이며 민족문화의 창조자로서 스스로 천하학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이 길이다. 앞으로 동북아 중심국가로 부상하여 나아가 세계의 문화 중심국을 건설하면은 역사적으로 상고의 신선국과 중고의 군자국 그리고 근세의 동방예의지국을 건설했던 아름다운 정신문화를 발현해야 될 것이고 세계가 대동화합하여 태평성대를 노래할 수 있는 보편적 가치를 제시해야 될 것이다. 이러한 염원을 담아 내가 오랫동안 전통사상을 새롭게 해석했던 단편적인 글을 모아 세계 속의 한국 유교의 합리주의, 중용사상, 대동정신, 그리고 양주쌍전주의와 공동분수주의 및 대통을 계승한 왕도정치와 도통을 계승한 도덕학의 철저한 천하학으로서의 논리체계를 뚜렷이 세우고 오늘날 서로 모순 대립하고 있는 개인주의와 집단사회주의를 통합하고 민족주의와 세계주의를 포괄하며 진보적 가치와 보수적 가치를 배합해서 새시대 건설을 위한 보편적인 이념과 사업을 다양하게 제시하는 바이다. 최근 새 300여 년 동안 우리의 전통문화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사상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하고 내가 동양문화연구소를 운영하면서
세계 속의 한국문화 대강연회 1983년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을 개최한 다음 세계 속의 한국문화 1984년을 발간하여 대량 배포해서 사회에 커다란 반응을 일으켜 세계 속의 한국이라는 유행어가 나왔으며 이어 세계 속의 한국 정신 1988년을 출판하여 한국 정신의 강건하고 중병하고 순수함을 역설하였는데 이제 세계 속의 한국 유교를 발간하니 세계 속의 한국학을 일으키기 위하여 헌신 노력한 세월이 벌써 20년이 되었다. 나는 그동안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 사상을 새롭게 해석하여 새 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완벽한 체계를 세우려고 도학통론 1981, 정통가정의례 1989년, 민중유교 사상 1990년을 출간하고 이어 사서경의 역주 작업에 몰두하였다. 그 결과 새 시대를 위한 주역 상하 1992, 새 시대를 위한 대학 응용 1995, 새 시대를 위한 춘추 상중하 1997, 새 시대를 위한 시경 상하 2001, 새 시대를 위한 서경 상하 2003을 출간하고 이를 전자책으로 발행함과 동시에 유교와 전통가정의 인터넷을 구축하여 네티즌으로부터 어떤 추천을 받음으로써 유교의 현대화, 과학화, 대중화의 기반이 거의 조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책의 출간으로 그 시대에 굴절 왜곡되었던 유교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깨끗이 청산하고 유교 본연의 참모습을 되찾아 약동하는 면모를 갖추어 시대 변화를 선도하는 세력으로 부활하기를 바란다. 4336년 3월 6일 동양문화연구소 명예소장 서정기 씀. 네, 여기서 보듯이 지금 상당히 그동안 역주작도 많이 하고 했는데 세계 속의 한국 유교 또 세계 속의 한국이라는 그런 사회적인 그 풍조라고 할까요? 그런 그 학문적 경향을 우리 훌러 선생이 이런 좋은 책을 써서 발간함으로 인해서 많은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영향 아래에서 유교에 대한 새로운 자각과 또 새로운 대중화, 현대화 이것을 우리도 그동안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안 계시지만 그 남긴 족적을 우리가 되살펴보면서 오늘도 민중유교를 가지고 이제 8월 달에 하기로 했는데 다음 달에는 이제 민중유교에 대한 사상에 대한 여러 가지 단원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돌아가면서 주관하면서 이제 발표하고 토론하는 그래서 오늘 이 머릿말에 나오듯이 이 과정 속에서 유교의 변천사 유교가 어떻게 어떤 형태로 이어져 왔는가를 우리가 알고 넘어가면은 큰 도움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민중유교를 아주 중시하셨어요 평소에. 그래서 말은 민중유교지만 사실상 대중유교, 대중화의 의미를 담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우리가 어떻게 유교를 대중화시킬 수 있는가 하는 걸 구체적으로 학습하면서 훌러 서정기 선생은 그 이론을 정립을 해 놓으셨고 또 성균관 관장을 이제 도전을 3번, 3번, 4번째 이제 하셔서 됐지만 그만 과로로 1년 만에 쓰러지심으로 인해서 이 실천을 다 못 하셨는데 우리 후학들이 그걸 실천을 해야 될 사명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념비도 우리 세워드리고 남원 향교에 비석을 세워놓고 했습니다만
유교 대중화 작업을 지금 성균관에서도 꿈도 못 꿔요. 이 자체 내분도 있지만 거기에 대한 생각이나 철학이 있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냥 어떻게 행정적으로 사무를 보기가 바빠가지고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채용하거나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관장님은 이제 대충 사회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은 있는데 그 밑에 사람들이 관장님 수준을 못 따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법적인 문제에 이제 휘말리고 이렇게 되셔서 있는데 하여튼 앞으로 우리 동양문화연구 공부하신 분들이 성균관에 계속 진출을 해서 좋은 그런 사업이나 그런 교육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유림의 명맥을 이어갈 인재들이 바로 우리 동양문화연구소에 있다. 우리 우리 최성종 운상 선생의 늘상 틈나는 대로 얘기하시고 마음에 품고 있는 그 뜻이 성균관을 우리가 잘 성균관 향교를 통해서 어떻게든 이 좋은 새시대 유교 사상이 펴나갈 것을 우리도 마음 새기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질문 하나 해도 네. 요 7페이지 중간에 이게 이제 한국학 얘기를 하시면서 네. 세계 문화 중심 국가를 건설하면은 역사적으로 상고의 신성국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상고 시대에 우리 신성국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네. 구체적으로는 안 했지만 저희 그 김익수 교수님이 항상 주장하신 게 삼성조의 인여 정신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 삼성조의 인여 정신이 공자님과 맹자님한테 그것이 전달이 돼서 맞아요. 지금 유교가 나왔다 이런 얘기인데 그거를 표시를 하신 건지 이거를 한번 질문 드립니다. 거기까지는 우리가 이제 여기에 표현을 하시는데 그런 그 공부가 필요한데 사실은 이 우리 훌러 선생님은 공자 맹자를 중점적으로 해서 또 요술. 근데 여기에 그렇게 역사적으로 상고의 신성국가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중고의 군자국이라는 건 중고의 군자국은 분명히 군자는 공자하고 맹자를 말씀하시는 거고 그러면 여기 상고의 신성국이라는 말씀을 하신 거 보면 분명히 이 고조선에 우리 저기를 알고 이거를 쓰신 걸로 제가 판단을 해서 한번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상고의 신성국은 요순 시대하고도 연관이 돼 있어요. 그렇죠. 요순 시대는 이제 물론 서경에 자세히 논술을 하셨지만 그 요순 이전에 그 신성국들이 있는 걸 아시는데 네. 이 공자님은 자료가 없으면은 논하지 안 하셨다고 그 스스로 하셨어요. 자료가 없기 때문에 논하지 않고 넘어왔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 예. 그때까지는 네. 이제 삼성조에 관한 자료를 안 가지고 계셨다. 그 당시만 해도 공자님이 그거를 분명히 밝히셨어. 자료가 없기 때문에 거기는 온 걸 피한다 이런 식으로. 근데 하여튼에 있었다는 거는 알고 계셨네요. 그럼 우리가 천부경도 얘기하지만 공자님이 오도는 이리관지를 했거든. 네. 하나로서 깼단 말이요. 네. 그게 천부경이 일로 시작해서 일로 끝나잖아. 그 일을 아셨고 또 50에 1000명을 아셨다고 그랬잖아. 그 1000명이 뭐야? 하늘이 당부한 말씀이거든. 천부. 그랬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마지막에 천부경에도 인종 천지일 나오잖아. 인간이 중용을 지킴으로 인해서 천지가 하나 된다. 이제 이걸 기존에 이제 천부경 해설자는 사람 속에 천지가 하나 있다 이렇게들 푸는데 그건 뭐 틀린 거라고 볼 수는 없지. 근데 천지인으로 쭉 나가다가 막판에 인중 천지일로 한 거는 공자님이 벌써 천부경 1000명을 아셨다니까 천부경의 뜻을 알고 계셨던 거로 나는 보고 연관시켜서 해석을 했어요. 근데 아직 그게 이제 그렇게 사회적으로 공개가 안 돼 있지. 유림 방송에만 나와 있고. 근데 그러니까
요순이 바로 그걸 실천한 분이요. 그 증명이 되는 게 요순이 요 임금의 순화 때 그 요체를 넘길 때 정치 요체를 순양할 때 뭐라고 했어? 윤집 골중하라고 그랬잖아. 진실로 그 중을 잡으라 했거든. 그게 바로 요 임금의 천재 아니요. 그 뭐 하늘의 당부를 알고 깨닫고 윤집 골중을 순한테 넘겨줬고 순도 또 우한테 윤집 기중을 넘겨줬단 말이요. 그 중이 거기에 연결이 돼요. 그리고 공자님은 이제 시중사상으로 더 확대시켰고 그걸 손자가 중용으로 책을 딱 해갖고 천명지위 성 해가지고 그게 이제 성리학으로 이렇게 쭉 나온 거라. 그 도맥이 있는 거요. 그러니까 아주 지적을 잘 하시는데 공자님은 신성국으로서만 이제 표현했고 요순을 이제 다뤄가지고 성군, 성인 본인이 성인이라고 안 했잖아요. 그 성군, 성인들을 이제 추앙을 해서 요순 시대 이상사회로 가자. 이걸 꿈꾸신 분이 공자님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공자님의 인효사상이라는 것이 우리 삼성조의 인효사상을 개성한 공자님의 인효사상이라는 논문 혹시 보셨죠? 연관이 되죠. 보셨죠? 그럼. 예, 그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잘 지적 잘했었어. 그래서 이제 후학들이 또 환당옥이 그것도 밝혀낸 거 아니오. 네. 말하자면 이 천부경, 천명에 대한 거는 이 패도정치 군주들한테는 해당이 안 된단 말이요. 자기 멋대로 해야 되는데 패도로 가는데 이게 천부경이냐 무슨 뭐 이런 하늘의 뜻을 가지고 정치를 못 하거든. 그러면 다 성군에게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맞으면 금지시키거나 또 맞으면 폐지시키거나 했단 말이고. 근데 고려 때 이제 우리 유학자들이 그걸 발굴해내갖고 음으로 이제 기록을 넘기고 해서 그 역사가 있잖아. 환당고기가 최근에 이제 발굴이 되고 발견이 돼서 그것이 뭐 인정을 하는 건 이제 기도 이병도 제자들 이게 이제 신사관 이게 인간들 때문에 이게 아직 빛을 못 보고 있는데 언젠가는 그게 상생방송에서 나오듯이 그게 인정을 받아. 그 세계적으로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상생방송에서. 그래서 난 그 상생방송도 자주 봐요. 보면서 언젠간 이게 결실을 볼 것이다. 그래서 그래야 이제 공자님 사상도 제대로 이제 그 조명이 돼. 또 상생방송에서도 공자 석가 예술을 다 결부시켜서 얘기하잖아. 지적 잘 하셨어. 자, 그러면 15쪽 우리 고문께서 한번 유교의 현대사회 도덕성 회복의 과제 이걸 갖고 한번 읽어주세요. 화해와 협력의 도덕세계 건설 21세기를 준비하고 있는 현대 사회의 가장 큰 관심사는 도덕성 회복으로 집중하고 있다. 1993년 12월 유알의 타결로 인해서 유알이고요. 우루과이 라운드라고 그래. 타결로 인하여 개방한 국제화로 가는 사회는 국법 질서보다는 국제 협약이 우선 존중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됨으로써 화해와 협력의 도덕 정신이 가장 중요한 사상으로 떠올랐다. 개방화, 국제화가 무한 경쟁 사회로 치닫는 재앙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명정대한 시대 사상과 성실 정직한 인간성의 개발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세계는 바야흐로 유교는 다시 주목하기 시작했다. 세계는 지금 개방화로 인해서 얻은 것과 잃은 것이 쇠하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유알과 도덕적 테두리를 존중해 줄 것이다. 유알이가 우루과이 라운드 아니야? 우루과이 라운드. 우루과이 라운드야. 꾸려갖고 그러는 겁니다. 아니면 힘의 지배를 계속할 것인가
만일 힘이 지배한다면 밀려오는 외세 앞에 어떻게 인격을 지키고 국가를 지킬 것인가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결국 강자에게는 무상 출입권을 가져다 주면서 약자에게는 정통성을 해체하고 주체성을 상실할 위기에 처한 현대사회는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가득하다. 인간의 지혜가 고도로 발달하고 과학 문명이 극도로 발전한 현대사회에서 아직도 이와 같은 불안을 떨치지 못한 이유는 근본적으로 국제사회에서 도덕성을 확립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20세기의 비인간적인 식민지 침략과 반윤리적인 폭력을 깨끗이 청산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안심할 수 없는 것이다. 진실로 모든 나라가 국경의 관문을 활짝 열어놓고 안심할 수 있으면서 반드시 먼저 아름다운 윤리의 도의를 뚜렷이 밝혀 화해와 협력의 도덕 세계를 건설해야만 가능한 일이라고 할 것이다.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민 선생님 유교의 세계 도덕사상. 유교의 도덕사상은 인간성 개발로부터 출발하여 세계 도덕 건설로 귀결한다. 인간을 중심으로 세계를 경영하고 세계를 중심으로 역사를 창조하는 유교의 학문과 도덕은 인간이 소유한 사랑과 정의 그리고 예절과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상리 공생, 호혜 평등의 공도를 열어 지선에 이르는 길을 개척하였다. 요임금은 일찍이 인간의 도덕성을 밝혀서 천하를 대통일하는 아름다운 이상세계를 건설하였는데 서경이 말하기를 요임금을 살피건대 공운을 본받을 만하니 공경하고 밝고 문친하고 생각하심이 편안하고 자연스러우시며 어여쁘게 공손하고 잘 사용하여 빛을 사방의 지역에 미치게 하고 위아래에 이르게 하시니라. 큰 덕을 잘 밝혀서 아홉 결례가 친하게 하고 아홉 결례가 이미 친하거늘 백성을 평등하고 아름답게 하신대 백성이 밝고 명랑하니 만방을 협력하고 화합하게 하신대 모든 인류가 이에 변하여 활약하니라 하여 먼저 인간성의 발달은 효심을 밝혀 윤리사회를 건설하는 대도를 뚜렷이 확립하였다. 순임금은 요임금을 계승하여 화평세계를 건설하는 도덕정치 이념을 체계화해서 우임금에게 전해주었는데 서경에 말하기를 일심은 오직 위태하고 도심은 오직 음미하니 오직 정밀하게 살피고 오직 한결같이 지켜야만 어여쁘게 그 중 잡으리라고 하였다. 인심은 쉽게 사심으로 흐르고 사심은 쉽게 욕심으로 타락하는 것이요 인간의 욕심은 한이 없기 때문에 결국 혼란이 일어나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화평 안락한 세계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도덕적 양심만이 가장 아름다운 중화의 경지를 이룩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요임금의 효도로 천하를 다스리는 사상과 순임금의 도덕적 양심으로 천하를 경영하는 진리는 곧 천하 도덕의 핵심 강령이다. 공자는 유순의 도덕을 기초로 해서 인간의 착한 덕성으로 사랑의 원리인 인을 밝혀 유교의 근본 사상을 정립하였는데 논어에서 말하기를 안연히 인을 물으니 공자가 말하기를 극기하여 예로 돌아가는 것이 이남이니 하루라도 이 극기하여 예로 돌아가면 천하가 인으로 돌아가나니 이남이 자기를 말미암으니 남을 말미암을 것이냐 라고 하여 사욕을 극복하고 이 도덕을 회복해야만 천하가 인으로 돌아가서 인류가 모두 인간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음을 역설했다. 인의 세계는 우혹이 없고 근심이 없고 두려움이 없는 세계이다. 지혜, 사랑, 용기로 창조한 유교의 세계 도덕 사상은 처음부터 끝까지 인본주의, 인도주의, 인문주의로 일관한다. 네, 잘 읽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읽어보니까
도학 통론을 우리가 연찬을 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우리가 깨닫고 배운 것이 여기 다시 이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뭐 새로운 글이 아니라 도학 통론 속에서 개념적으로 풀이하고 쭉 소술했던 게 이제 이렇게 집약적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막판에 인의 세계는 의욕이 없고 근심이 없고 두려움이 없는 세계이다. 이런 표현은 아마 우리가 처음 접한 것 같아요. 인하면 과연 무엇인가? 뭐 어질인 이 정도 이제 알고 뭐 두 사람 간에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고 이끌어주고 하는 개념으로 했는데 의욕이 없고 근심이 없고 두려움 없는 세계다. 그래서 지혜, 사랑, 용기. 이게 중용에 나오는 말이죠. 지, 인, 용. 창조한 유교의 세계 도덕 사상은 처음부터 끝까지 인본주의, 인도주의, 인문주의로 일관한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유형 설명을 하고 보면 인이잖아요. 어질인. 물론 지인용에도 중용에도 나왔지만 이게 제가 지난번 시간인가 언제가 왜 풀이할 때 이거는 하늘, 하늘, 이건 땅, 이건 사람 이렇게 풀었잖아요. 한자 풀이할 때 뭐 기존엔 두 사람, 두 사람 간의 관계를 서로 배려한다 이런 식으로 가볍게 풀었는데 그 얘기도 맞지만 공자님이 지금 이 얘기를 하신 거 보니까 또 떠오르는 게 의욕이 없고 근심이 없고 두려움이 없는 세계. 이게 어느 세계겠어요? 바로 이 두자 있고 사람이니 이렇게 있잖아. 이게 그거 다 보면 사람이니 있잖아요. 이 안에 하늘천, 하늘의 세계를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신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온 거예요. 하늘에는 없잖아. 근심도 없고 의욕도 없고 두려움도 없는 세계 아니에요. 하늘 그 자체는. 그죠? 천도, 천리를, 천명을 우리가 유학에서 중요시하는 이유가 그거다. 천지인 삼재. 상고시대로부터 천지인 삼재를 존중하고 생각을 하고 그 가치관을 펼쳐왔던 그 우리 선조님들, 동족들의 그 사고가 바로 천인데 근거가 이 천을 공자님은 이렇게 사람 이 가운데 있는 사람을 옆으로 끄집어내 가지고 조금 더 구체적인 감각, 느낌을 갖도록 그렇게 하신 거로 봐요. 그래서 이걸 채택을 했는데 아까 지적했듯이 신성국에서 우리 상고시대 환인시대가 있어요. 환국 시대에는 환인 그때 정치 대표자가 이거예요. 환인이라는 명칭이 있었다는 거예요. 최고 통치자 명칭이 환인이라는 게 환인. 이 상상방송에 계속 나와. 이게 환인이야. 환인 명칭. 그걸 공자님이 배웠거나 알았기 때문에 평생 인을 화두로 제자들한테 인의 사상을 펼치지 않았는가. 그 세계는 바로 여기에 표현했듯이 의욕도 없고 또 근심도 없고 두려움이 없는 세계. 아무 문제없는 세계가 바로 이 천이에요. 천. 근데 여기 천에서 사람 인자가 빠져봐. 짝대기 두개 이렇게 넣네. 그러니까 사람이 중요한 것을 강조했기 때문에 인본주의가 나와요. 인본주의. 공자님이.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나
사람들이 인본, 사람이 근본이다. 이 사람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있어야 하늘이 성립이 된단 말이에요. 하늘이. 예. 여기에 사자 호랑이가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걔네들은 사고력이 없잖아. 영감이 없잖아. 근데 우리 인간은 영적인 그런 감각, 영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기독교인들이 그 하느님 믿고 하느님의 그 영성, 그것을 받아서 많은 신도들이 나오잖아요. 그거 우습게 볼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삼위일체 사상이 이거야. 하늘, 땅, 사람. 우리는 전통적으로 하늘 천자로서 이미 옹립을 해놓은 거예요. 그 속에 그걸 공자님은 더 이제 천명을 알고 지천명을 했으니까 그걸 인으로 표현을 해서 그 인담의 예지, 인예지를 번성으로 우리 인류에게 보여준 거예요. 인예지. 그걸 제일 그 당시에 제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72제자, 10철 많이 있었지만 거기까지는 못 미친 거예요. 근데 120년 만에 맹자라는 걸출한 인물이 나와가지고 소원학 공자를 배운 것이 소원이다. 그걸 명시를 해가지고 공자를 신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명철학이다. 근데 그 당시도 이제 전국시대이기 때문에 전쟁이 더 많아지니까 제후들을 만나서 합불왈 이익을 찾습니까? 의리, 옳은 것, 의리 정신을 찾아야 그 밑에 신하들도 의리 정신을 갖고 삽니다. 그 의리의 정신을, 의를 강조하는 인의. 그 다음에 또 한 1000년 흘러서 주자라는 또 대학자가 나와서 예를 또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세월이 흘러서 다산 같은 또 학자가 슬기, 인의예지 그걸 개발을 해서 일용할 그 생활을 이제 도움이 되는 일들을 다산이 했잖아요. 근데 그때는 무슨 천주교를 믿었다 어쩌다 해가지고 지탄을 받고 했는데 결국은 실학박물관은 다 세워지고 현창을 하잖아요. 이게 우리 역사의 흐름이라고. 근데 이게 조선조 말에 우리가 사색당파니 이런 여러 가지 못된 그 학자들의 그 논란이 많아가지고 그 무슨 그 당쟁 이런 게 휩쓸리는 바람에 스스로 그게 그 당시 제자들 수준이 퇴계율곡은 대단했죠. 근데 그 밑에 제자들이 퇴계율곡이 가시니까 섣불리 논쟁들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학문을 해도 그 수준이 있는 거예요. 깨달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이 제시라고 개성을 해야 되는데 대먹지 못한 인간들이 차들어갖고 하고 이러니까 성균관도 제대로 된 관장감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훌로 선생이 4번 만에 됐는데 좋은 지혜가 왔는데 이게 그만 주변에 보니까 맨 소인배들 아니야. 소인류 군자유가 좀 있어야 이게 좀 화합이 되고 좀 발전적으로 할 텐데 이게 문제예요. 뭐든지 지금 사람이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조선조 후기에 말하면 탐관오리들이 백성들을 수탈하고 하니까 이제 동학 혁명이 일어난 거 아니오. 농부들 또 밑에 평민 이런 사람들이 곡괭이 들고 저 탐관오리들을 다 때려잡고 그냥 그렇게 하고 혼란이 왔잖아. 그때 나온 게 뭐예요? 참 인내천이야. 인내천. 다른 게 아니더라고.
문내촌 사상을 네, 저는 이게 아까 쓴 게 맞아요. 아까 쓴게 맞아? 그거군요. 이거 아니, 이걸 내리면 안 돼요. 그거 저기가 더 나갔고. 어떻게 아니다 위에 거. 한꺼번에 써보니까 이렇게 하고 저희가 쭉 나가가. 삼자만 쓰면 돼. 삼자? 삼자만 쓰면 돼. 예. 이렇게 맞아. 아이. 저 글자를 써보지를 않거든. 읍내촌이라고 한 게 통학의 핵심이요. 뭐요? 사람이 곧 하늘이다. 그죠? 이미 하늘 속에 있는 거요. 그걸 이제 다시 풀어놓은 거야. 큰 무슨 대단한 사상이 아니거든.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기존의 유교, 그 나라 망쳐 먹었다 해갖고 또 막 드시고 씌우고 그 한을 우리가 그 훌로 선생님 너무나 잘 알잖아. 이 세계 속의 한국 유교를 편집을 하고 말씀 땡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알면 하나 걱정할 것이 없어. 후학들을 잘 키우고 도모를 해서 언젠가는 제대로 바른 요순의 도를 다시 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3번 우리 저 유창복 선생이 한번 읽으시지. 17쪽. (21세기) 문명의 중심지. 21세기 문명의 중심지는 반드시 도덕국가가 될 것이다. 20세기는 무력과 과학기술에 기초한 초강대국의 물량적 힘에 의하여 세계 도덕을 주장하는 학문, 사상, 종교, 풍속 등이 외면당했을 뿐만 아니라 상당 부분 왜곡 불철시켜서 강제 평가절하되었다. 그러나 진리는 영원히 멸절하지 않고 정의는 반드시 승리하는 것이다. 우리 유교의 세계 도덕 사상은 그동안 국내적으로는 사대주의로 매도되고 국제적으로는 낡은 사상으로 치부되었던 것이다. 조선왕조가 멸망한 가장 큰 원인은 힘이 약한 데 있었던 것이지 도덕 정신만 주장해서가 아니었고, 동양 사회가 낙후한 것은 산업혁명이 늦었기 때문이지 유교의 세계 변화 정신이 없어서가 아니었다. 이제 힘의 지배를 청산하고 산업 구조를 개혁하여 진정 화해와 협력의 개방 시대를 개척함에 있어서 유교의 세계 도덕 사상의 도움은 필연이다. 왜냐하면 유교 사상처럼 풍부한 인간성과 아름다운 문화 관념과 뚜렷한 진리관을 가지고 서로 이롭게 도우면서 함께 사는 정다운 세상이 없기 때문이다. 유교의 세계 도덕은 사랑과 정의 그리고 예절과 지식으로 인격체를 완성하여 가정을 가지런하게 경영하고 나라를 문명하게 다스려서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그 이상으로 한다. 그리하여 개인과 전체, 나와 사물, 사람과 하늘이 모두 함께 완성하여 가치를 발휘하고 보람을 찾는다. 앞으로 성실, 정직, 근면한 유교의 큰 도덕이 일어나는 나라는 인류 희망이 되고 광명이 되어 21세기 문명의 중심지가 될 것이고, 세계의 인류가 모두 그리워하여 모여드는 장엄한 문명을 창조할 것이며, 동시에 2000년대 유교 문화의 종주국이 될 것이다. 어떠세요? 저 공감이 가합니까?
지금 유튜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한국 컬처, K컬처 문화 이런 여러 가지가 뭐 한글서부터 동이족 얘기서부터 상고대, 묘족 뭐 이런 문족들이 다 동족이라고 그러고 한글을 배우고 뭐 야단났어요. 지금 나라마다 그 과거에는 그런 유튜브가 그렇게 많은 정보를 못 봤는데 요즘은 뭐 하다못해 진돗개도 우리나라 개가 최고라는 거요. 이게 왜 충견이거든. 자기 주인 한번 맺으면 주인을 위해서 호랑이 새끼하고도 싸운다는 거요. 자기가 죽을 망정. 나 그런 거 저런 거 유튜브 보면 바로 요 말씀이 지금 거의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 하는 느낌이 들어요. 유튜브를 가끔 보세요. 그 다음에 유교와 요거 한 단어만 더 하죠. 유교와 현대사회 2 대동사회계 건설의 과제. 요거는 저 우리 권병로 교수께서 한번 읽으세요. 국제화 시대의 세계 지도인 개방화 국제화 시대의 세계를 지도하는 이념은 당연히 세계주의를 추구하는 공명정대한 인간 정신을 담아야만 진정 인류의 영원한 발전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20세기를 불행으로 몰아갔던 국수주의나 인종차별주의 및 배타적 학술 사상과 폐쇄적 종교문화 등의 잔재를 깨끗이 불식하고 희망의 21세기를 행복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리 공생, 토해 평등 중심으로 일관하는 공명정대한 세계주의 사상을 창출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국제화의 다양한 삶의 조건을 인정하지 않았던 20세기의 힘에 의한 획일주의는 전쟁으로 일반적인 승리의 수단을 삼으면서 인류의 불행을 증폭시켰다. 이제 힘으로 획일주의를 강요하는 것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으며 기후와 풍토 그리고 풍속과 문화에 따라 다양한 삶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러한 가운데서 자연적으로 화해하고 협력하는 세계 공통의 도덕을 발굴해야 한다. 만일 유활에 의한 개방화, 국제화가 인류의 다양한 삶의 조건을 존중하지 않고 획일주의를 강요하는 경우로 둔갑한다면 그것은 20세기보다 더 많은 인류 문화를 파괴하는 무서운 폭력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지혜가 발달하고 문명이 발전함에 따라서 인류 역사가 진보하는 것이 순리일진데 세계전쟁에서의 동서의 교류로 그리고 무력의 경쟁에서 상호협력의 생애로 세계로 나가는 것이 바른 법칙이다. 개인주의와 정체주의,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보수주의와 진보주의, 현신주의와 이상주의, 유물론과 유신론 등등의 대립과 분열을 중시시키고 서로 교류하면서 특색을 발휘하는 논리적 체계가 있다면 더 이상 일방적 승리만을 탐하는 욕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희망적인 논리 체계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소위를 인정하는 대동사상이다. 천하 만물의 대동한 테두리를 망각하여 소위를 확대해서 서로 용납할 수 없는 적대적 대결을 일삼는 어리석음을 대용각성하고 이제는 이질적 요소를 축소하고 동질적 요소를 확대하는 큰 안목을 열어야 할 시대가 도래했다. 따라서 유교의 대동사상은 국제화 시대의 세계를 지도하는 이념으로 가장 적합한 사상이라고 할 것이다. 네, 좋아요. 그 내용도 좋죠. 대동사상하고 소위 조금 다른 것도 인정을 하고 포용하고 해가는 게 대동사상이라는 말. 안목을 넓혀야 된다는 얘기. 이 말씀은 이 대학자로서의 인품을 나타내고 있다는 그 감을 느끼죠. 그 다음 유교의 대동사상 우리 누구요? 오병주 선생. 네. 2번 유교의 대동사상. 유교 사상의 기본 논리 체계는 다양한 종류를 하나로 완전히 대합 통일하는 것을 기본 구조로 한다. 태극이 양의를 생성하고
양이가 사상을 생성하고 사상이 만물을 생성하는 역학의 논리는 곧 만물이 하나의 태극에서 출발하여 하나의 태극으로 기결하는 통일체계에 있음을 변증한 것이다. 따라서 다양한 사물은 각각 서로 다른 특색을 가지지만 그것은 모두 부분적인 차별상에 지나지 않고 전체적인 하나의 테두리 안에서 유전 변화하는 공통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사물의 공통성을 중대하게 생각하고 그 차별성을 특색 있게 받아들이는 것이 공동 분수주의이다. 유교의 공동 분수주의는 하나이면서도 둘이고 둘이면서도 하나인 사물의 원상을 확인하여 같으면서도 다른 면을 인정하고 다르면서도 같은 점을 인식한다. 왜냐하면 만물은 본래 서로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가치로 논할 수 없고 만물은 원래 하나에서 나와서 하나로 돌아가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는 존재로 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물의 공통성에 기초하여 다양한 특색의 가치를 전부 인정하는 공동분수주의는 대동세계를 건설하는 기본 체제이다. 따라서 대동의 개념은 다양한 이질적 요소를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수용하여 화합 통일을 이루어간다는 것이다. 그것은 결코 힘으로 강요한 핵이라가 아니며 술수나 지락으로 유혹한 부활해동이 아니다. 오로지 지혜, 사랑, 용기를 통한 인문주의적 지성에 의하여 자연적, 자율적으로 떨치고 일어나서 화합통이라는 것이다. 네, 거기까지. 네? 그 아주 공동 분수주의는 대동세계를 건설하는 기본 체제라는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훌로 선생이 공동 분수주의를 강조한 이유가 이 대동세계를 건설하는 기본 의미로서 이걸 하신 거란 걸 나 이 책을 보면서 이제 깨달았는데, 우리가 한동안 우리 훌로 선생 밑에서 공부하고 할 때 요런 그 책도 제대로 우리가 배우지를 않고 넘어간 거로 봐요. 그냥 워낙 일이 많고 또 그냥 행사도 많고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렇게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이게 보니까 조금씩 이해가 되는 구절이 있네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게 연찬의 뜻이 살아난 것 같아. 살아생전에 보실 때는 그냥 뭐 일하기가 바빴지. 우리도 밑에서 이거저거 하다 보니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했는데, 아유 이거 보니까 야, 이 철이 되는 거야. 나이가 들고 때가 되니까. 이게 아주 좋은 시간이라고 봐요. 나머지는 이제 우리 박 이사장께서 마무리를 하시죠. 네. 공자가 이상으로 했던 유교의 대동사상은 얘기에서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데, 요체는 모든 진리를 전부 수용하는 대도를 행하여 천하를 공명정대하게 경영하는 것이다. 대도가 행함에 천하를 한 가지로 공평하게 하나니 오진 이를 선고하여 지도자로 삼고 능력자에게 책임을 맡겨서 신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화목할 수 있는 길을 닦는다. 그러므로 사람은 홀로 그 어버이만을 친하지 않고 홀로 그 자식만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늙은이로 하여금 임종할 곳이 있게 하고 젊은이로 하여금 수일 곳이 있게 하고 어린이로 하여금 자랄 곳이 있게 하며 호랍이 과부 고아 자식이 없는 노인으로 하여금
모두 부양할 곳이 있게 한다. 사나이는 직분이 있고 아가씨는 시집갈 때 있게 한다. 재물이 땅에 버려지는 것을 싫어하지만 반드시 자기에게만 저장하지 않으며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오지 않는 것을 싫어하지만 반드시 자기만을 위하여 아니하나니 이런 까닭으로 권모술수가 통하지 않아서 일어나지 않고 절도와 난적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밖에 대문이 있어도 닫지 아니하나니 이것을 일컬어 대동사회라고 한다. 이와 같은 유교의 대동세계 사상은 21세기 개방화, 국제화 시대를 경영하는 가장 완벽한 이념이다. 대우주의 진리에 철저한 도덕적 테두리를 확립하여 공리, 공생의 길을 가장 슬기롭고 능률적으로 개척하면서 모든 나라가 서로 신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화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만 진정 온 세계가 화평하고 전 인류가 신명나는 국제사회를 건설할 수 있는 것이다. 만일 그렇지 않고 하늘 땅의 도덕과 인간의 양심을 외면하면서 국가 이기주의나 지역 이기주의를 도모하여 세계를 독점 지배하려고 불평등 협약을 강요하고 지략적인 술수를 쓰면서 군비를 증강하는 가운데 일시적인 소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개방화, 국제화로 가는 것이라면 이것은 획일주의의 연장으로서 유교의 대동정신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이며 결코 의심과 불안을 떨칠 수 없을 것이다. 네, 잘 읽으셨는데 여기 보니까 만일 그렇지 않고 마지막 부분에 하늘 땅의 도덕과 인간의 양심을 외면하면서 국가 이기주의나 지역 이기주의를 도모하여 세계를 독점 지배하려고 불평등 협약을 강요하고 이게 뭐 생각나는 사람 없어요? 누구요? 트럼프 아니야 트럼프 이놈 인간이 지금 나와가지고 관세니 뭐니 하고 세계를 좀 들먹이고 있잖아요. 이게 순학질이야 이놈이 이게 어떻게 태어났는지. 근데 이게 누가 우리 허 장관이라고 허신행 장관이 그 미래 포럼에서 하는데 그 트럼프의 스승이 이때 근데 그 제1조가 모든 일을 악질적으로 하는 거 아닌데 악질적으로 해야 뭐든지 얻을 수 있다는 거야. 악질적으로 해야. 근데 그대로 하는 거야. 저 트럼프가. 이야, 그거 보고 이거 저 호신행 장관도 얼마 못 갈 것이다. 이게 망한다고 하는 짓이야. 세계인들이 다 이렇게 조용하게 그냥 서로 무역을 하고 그냥 서로 상호 교류를 하고 있는데 그냥 갑자기 안돼 없이 그냥 50%씩 막 관세를 떠맡고 가니까 지금 세계가 아주 난리 났대요. 근데 한국은 환영하잖아요. 광화문에서 성조기 흔드는 사람들은 환영하잖아요. 그래? 네. 아주 그냥 죽고 못 살잖아요. 미국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참 걱정이지. 걱정은 걱정인데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여기 지금 선생님 쓰실 때가 이게 우루과이 라운드가 책을 낼 때인가 봐요. 그래서 6월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 우루과이 라운드가 1986년부터 94년까지 123개국이 참여해가지고 각 세계 간의 관세, 무역에 관한 일간 협정을 해갖고 관세를 낮추고 서로 개방한 그 협정이라 그렇구나. 지금 여태까지 그게 쭉 유지되어 왔는데 WTO나 이런 걸로 해서 지금 트럼프가 이거 완전히 다시 바꾸는 시스템이 완전히 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야, 이게 우리 플러 선생이 벌써 그걸 내다본 거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걸. 야, 나 참 이걸 그걸 빼놨잖아요. 광화문 나와 성조기 흔들면 안 된다. 그 책에다 그걸 써놨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우리가 이걸 이런 좋은 정신을 현 정부에게라도 좀 소개를 해서 이게 좀
바로잡는데 앞장설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라는 생각도 들어요. 일본은 무슨 또 해결을 했다는데 무슨 몇백 조를 그냥 산업 시설을 두고 아마 그런데 인터넷에 나오기는 일본이 1,몇백 조라고 있어요. 1,몇백 조. 1,몇백 조야? 700 아니고? 그렇게 근데 나와요. 그게 문서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구두로만 이렇게 했지 아무 효력이 없는 거예요. 일본이 한 거. 그 공장 시설을 하는 조건으로 했다는 거야. 그래서 며칠 사이에 실업자를 구제한다는 명분으로 그랬는데 하여튼 트럼프가 이게 재선이 돼가지고 이거 완전히 그냥 세상을 아주 흔들어 놓고 있어. 그러니까 대동사회가 모르고 그냥 자기 국수주의, 자기 나라가 위대한 나라다, 미국, 오로지 미국주의로 가는 거, 이걸 벌써 경계를 하셨구만. 어? 그 차제 세계인들이 대동사상에 정신이 있다고 하면 트럼프 저거 죽이는 건 누워서 떡 먹기라고 다 당겨놔버리면 대동사상으로 가자 이렇게 유럽 연맹에서부터 나오면 트럼프 꼼짝없어. 근데 아직 이런 의식이 없으니까 그냥 조절해서 어떻게 보면 다운시키려고만 생각하고 있다고 지금. 이야. 미국을 빼놓고 다른 나라끼리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럼 할 수가 있다고. 화면 올려놓지. 하여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합시다. 다음 시간은 이제 우리 또 즐거운 시조창 배우는 시간으로 우리 권 선생님이 좀 나오셔서 수고를 좀 해주세요. 저는 실제로 들어가게 되는 건 있어요. 안 나오셨죠? 여러분가 번호이 더 좋아요. 그렇죠. 네, 미국이요. 보시면 네, 지난번에 이제 신입사원 입문 처음으로 이제 했습니다. 그 주제는 아까 제가 우리 카트에도 띄웠죠. 오기 전에 시조창은 무슨 소리다? 파도 소리다. 그래서 시조는 두 음계, 그러면 파와 도, 동양의 우리 서양으로 하면은 도와 파와 도를 오르내리면서 쭉 빼고 떨고 흔드는 창법이다. 이게 기본이에요. 그것만 딱 염두에 두시고 하면은 시작이 반이라고 반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살면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근심 걱정도 많고 그럽니다만 청산하면 다 그냥 날아가 버려요. 청산하면. 그러니까 청산은 5박입니다. 초자는 청산. 청사 2박 빼고 청사 1박 떨고 그 다음에 파에서 도로 뚝 떨어져 가지고 이 5박이에요. 요것만 익히시면은 나머지는 다 돼요. 그래서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시작. 청사 옛날에 제가 시조 배울 때 그 시조 인간문화의 임산본 선생님이라서 임산본, 일본어로 말하자면 이제 야마모토죠. 임산본 그분인데 뭐라고 하냐, 시조 한 수를 제대로 읊으려면 만독을 해야 된다. 10,000번을 만창을 해야 된다. 10,000번. 그러니까 모든 예술 다 그렇죠. 우리 서예도 배우다 보면 뭐 백순부터 뭐부터 보면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막 이렇게 해야 제대로 이제 돌아가듯이 시조도 만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자기 수양을 위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소리를 낸다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그걸 그냥 고지고대로 해서 이제 막 하려면은 이제 날도 더운데 골치 못해요. 초장 청산은하고 날장에 만고상청 이것만 반복해서 계속 오시면 돼요. 그럼 청산 대소합니다. 시작. 청산 청들이 다 좋으셔요. 그냥 청을 좀 높여서 불러야 이게 이제 제대로 돼요. 그러니까 듣기 좋게 청소 이렇게 하면 부드럽고 부르기는 쉽지만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떨 때는 막 떨고 흔들 때는 흔들어야 돼요. 시작. 다시 한 번 더. 청산 시작. 도로 내려와 떨 때는 이제 저 파도가 쳐가지고 백사장 이럴 때 물결이 그것이 이게 아주 여유 있게 청산 다시 시작합니다. 시작. 그러니까 두 박 빼고 한 박 떨고 파에 뚝 떨어져서 두 박을 흔든다. 이걸 머릿속에 딱 넣어주시면 그 뭐 시조보 볼표를 보면 시조보 보면은 잘 머리 안 돌아요. 안 보고 해야 되지. 판소리도 이게 5바탕, 6바탕 막 몇 시간씩 하죠. 3시간, 4시간. 이 책 보고 오면요, 보고 올 때는 하는데 딱 받으면 캄캄해져요. 그러니까 선생님하고 1대1로 이렇게 주고받고 하면서 외지지 뭐든지 책 보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옛날에 그러니까 학습을 전부 다 구전으로 했잖아요. 구전으로. 이것이 학습으로서는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구전. 그러니까 청산 시작. 청산. 만구상청도 파로 가가지고 도에서 파로 탁 올라갑니다. 만고 상청 똑같이 5박이요. 5박인데 처음에 도에서 파로 올라가고 그다음에 끝에 가서 파에서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2박 빼고 1박 떨고 2박 쭉 빼면서 뚝 떨어져요. 시작. 만고 상청. 아까는 청산은 2박 빼고 1박 떨고 마지막 파요토로 뚝 떨어져서 2박 흔들었죠. 여기서 그냥 파로 쭉 뻗다가 마지막에서 그냥 뚝 떨어져요. 만고상청 시작. 만고 만고상청 시작. 만고 동양문화연구소 저 선배님들을 청이 좋아가지고 뭐 금방에 명창도 있어요. 만고상청. 뚝 떨어진다. 예. 청산은하고 만고상청. 청산 시작. 만고상청.
이게 뭐 완창된 거예요. 초장하고 말장만 하면 완창된 거예요. 중간에 하려면 길고 굉장히 복잡해요. 초장하고 말장만 딱 하면은 가운데는 이제 저절로 다 돼요. 자, 청사는 하고 왕무산 다시 시작. 청사 그래서 뚝 떨어져 파에서 도로 뚝 만약 저기 저 바위 위에서 다이빙 해가지고 이 떨어지듯이 해야 돼요. 네. 이렇게 보면 청사 거기를 잘해야 명창이에요. 이렇게 가보면 여유 있게 시조는 여유에 무조건 여유. 자, 그걸 하시면은 명창이에요. 다시 청사는 시작. 청사 파에서는 좀 쳐요. 그래가지고 너무 바쁘니까 여유를 가지고 여유를 가지고 떨어져야지 바로 떨면 안 돼요. 청사는 시작. 만고상자 금방 저 파에서 도로 떨어지는 것도 아주 그것만 제대로 하는데도 3년 걸려요. 파에서 도로 뚝 떨어져가지고 하는 건 3년 걸려요. 쉽게 안 돼요. 근데 그냥 금방 그냥 떨어지는 거죠. 자, 청산하는 왕우산청 시작. 말하자면 뭐 10분, 30분 만에 이게 쪽지게 가위로 해서 이렇게 시조 완창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동양문화에서 처음입니다. 최초의 일입니다. 최초. 하여튼 시조는 그 떠는 데 변비가 있어요. 떠는 바이브레이션. 떠는 여기 떨어서 이 몸 안에 있는 모든 근심, 걱정, 모든 것을 막 털어내는 거예요. 털어내는 거예요. 이 건강에도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이게 스트레스 해소하고 이 말하자면 위가 안 좋고 소화가 안 된다거나 스트레스 받을 때 시조 청산해가지고 망고상처까지 쭉 부르면 모든 것이 다 풀어져. 진짜 이제 그 경지를 가면은 왜 옛날 우리 시조들이 선비들이 시조를 했는가. 그래서 제가 옛 선비들의 힐링. 옛 선비들은 뭐냐? 옛 선비들의 힐링. 시조창. 그래서 제가 칼럼을 써가지고 신문에 지난번에 한번 특강할 때 보여드렸죠. 선비들의 힐링 시조창. 그래서 시조창이 단조로 건강에도 좋고 또 특히 유학하는 분들은 이제 늘 책 가지고 씨름하고 공부만 하고 이렇게 정사를 하다 보니까 시조창을 하면은 아주 그런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청산을 하고 그 다음에 어찌하여는 8박이에요. 도에서 8월 어찌하여 여기까지 돌아와요. 굉장히 길죠. 5박, 8박은 차원이 틀려. 그러니까 숨을 한번 쉬고 8박을 가려고 하면은
이게 웬만한 수를 해가지고는 안 돼요. 되게 세 박, 네 박, 5박까지는 가능해요. 청산은. 근데 어차피는 8박이기 때문에 중간에 살짝 그냥 모르게 그냥 도둑숨이라 도둑숨. 이제 숨을 쉬고 어찌 하여 이럴 때 순간에 그냥 말하자면 그 소리 안 나게 이제 표시 안 나게 자기 혼자 살짝 쉬어가지고 거기까지 가야 돼. 이게 예를 들어 숨 안 쉬고 하면 어찌 하여 그러면 진짜 그냥 숨 떨어져서 뭔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중간에 살짝 숨을 쉬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시조의 창법은 내 안에 있는 기운을 바깥에 내뱉는 것이 아니에요. 바깥의 기운을 내 몸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기를. 그래야 이 되게 오래 가지. 금방 안에 있는 공기를 저 트로트나 판소리듯이 내 질러버리면은 못 가요. 그러니까 시조 창법은 바깥에 있는 기운을 내가 안으로 계속 빨아들인다. 그러니까 화를 잡아들일 때 화를 안으로 잡아들이면 막 잡아들여가지고 힘으로 쏘듯이 계속 안으로 끌어들인다 이렇게 생각해요. 말하면 그 단전호흡의 원리랑 똑같아요. 단전호흡도 바깥에 있는 기운을 이 배꼽으로 뭐 귀로 발바닥으로 머리에서부터 이걸 그냥 다 공기를 숨을 쉴 때 그 공기를 쫙 해가지고 우주 기운을 갖다 빨아들이듯이 그렇게 해야 이제 이게 갑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청산은 하다. 청산 계속 막 빨아들이는 거예요.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끝까지 이게 이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법을 이제 생각하시면서 계속해서 그것을 훈련만 하면은 이건 뭐 일석이주가 아니라 시조도 배우고 단연호흡도 배우고 뭐 스트레스도 해소도 되고 건강도 좋아지고 사실 이게 무궁무진해요. 무궁무진. 그래서 이제 시조하면 아이 들이고 그냥 고리타분하고 막 옛날에 그냥 선비들이 밥 먹고 틈마라에서 그냥 그 소화제로 노래 부르는 걸 생각하는데 그 시조 세계 속에 삼라만상이 다 들어있어요. 그 속에 판소리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만 특히 시조는 그래요. 그럼 어찌 한번 해볼까요? 어찌하여 8박. 어찌는 도에서 바로 딱 올라가고요. 어찌 3박 쭉 빼요. 어찌 하여 그래 3박을 빼고 2박 떨고 2박 빼고 8박인데 7박이고 마지막 8박째는 숨을 충분히 쉬어야 그 다음에 다음 단계로 올라가죠. 청산은 어찌하여 만고에 푸르르며 만고에 푸르르며도 8박잖아요. 8박. 그러니까 8박인데 7박을 하고 1박을 충분히 숨을 빨아들여서 그 다음에 이제 8박을 가야 되니까 8박을 꽉 안 채워요. 그러니까 3박을 쭉 빼고 2박 떨고 2박 빼고 안 따라서 그죠? 9에서 8호 어찌 하여 2박 빼요. 2박. 처음에 어찌를 3박 빼고 2박 떨고 그 다음에 2박 빼고
그러니까 하의 경우도 떨 때 여유 있게 떨어져야 돼요. 청사 청산 떨을 때도 청사 하다가 갑자기 두 박 끝나고 두 박 시작하면서 이 떨려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항상 여유를 가야 돼요. 청사 이렇게 떨어야 돼요. 그 순간에 떨려면은 안 돼요. 이게 기쁨. 네. 그것만 요령 터득하면은 수련은 끝나고. 그러니까 어찌하여도 어찌 하가 떨거든요. 그게 하라면 안 돼요. 어찌 아니요. 그러면 떠는 것이 확실히 구분도 되고 여유도 있고요. 그러니까 막 급하게 떨고 급하게 흔들고 급하게 떨어지려고 만들고 항상 여유를 가지고 이게 파에서 도로 떨어뜨리는 것하고 떠는 그 기법에서 앞에서 여유를 가지고 3단계 지금 제가 이게 가르쳐 드리는 것을 10년 배운 그 노하우를 지금 제가 30분 만에 다 지금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10년. 처음에는 아무리 얘기해도 저도 그 선생님이 뭐 처음부터 비법을 가르친 줄도 없고 1년, 2년, 3년 돼야 한 수씩 가르쳐 줘요. 근데 그때마다 이해를 못 해요. 이해를. 근데 그때 하고 그런 시간이 지나가 보면은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그때서 1년, 2년, 3년 지난 뒤서 깨달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유튜브에도 보면 시조 가르치는 그 사범들 그 내용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요. 어마어마하게. 그런데 사람마다 다 틀려요. 그런데 가장 짧고 시조창에 대해서 쉽게 해설하면서 배울 수 있도록 제가 한 것이 제가 최초예요. 시조창은 파도 소리다. 이걸로 딱 정의를 내려버리면서 파와 도를 오르내리면서 어떻게 빼고 떨고 흔드느냐 이 기법만 알면은 이제 시조보면 알아요. 시조보를 보면은. 그래서 처음부터 시조보를 보면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르면서 이제 시조보를 딱 보면은 이 부분에 가서 떨고 빼고 흔들고 또 떨어지고 하는 기법이다 하는 것을 시조보를 이제 읽을 수 있으면 이제 혼자 있을 때 시조보를 보면서 따라서 그 유튜브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서 들으면 쉽게 이제 이해가 가요. 그래서 잠이 안 오실 때나 그럴 때 뭐 명곡도 있고 트로트도 있고 뭐 피아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청산 시조를 딱 틀어놓고 눈을 감으시면 아주 5분 내에 잠이 와요. 그리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시조를 한번 들어보시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청산을 하고 어찌하여까지. 자, 시작. 여기까지만 초장만 해도 이거 대단한 겁니다. 청산을 잘 보시겠습니다. 청산
만구상청. 도에서 8원 냈다고 그래요. 청산은 하고 만구상청 한 번만 하고 끝나겠습니다. 자, 청산 시작. 네, 오늘 시죠. 창을 이것으로. 안고 상천. 제가 이게 뭐 전각 하나 해서 쓴 게 있어서 한 장씩 누나들이. 아이고, 아이고, 정말 다 다른 거예요? 똑같은 거? 똑같은데? 똑같은 거. 상을 많이 받네. 상을 많이 받네. 천시. 아이고 감사합니다. 천신이 응하는 대로 할렐루야. 준비하시니 아, 이게 선비 사업이다. 그 제가 그 소학을 읽다가 소학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소학의 주자님이 말씀하신 건데 천신 그 왜 학문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구방심이라고 그 맹자 그러셨잖아요. 마음, 잃어버린 마음을, 놔버린 마음을 구하는 게 바로 공부하는 거다. 근데 이제 거기에 나오는 내용 중에 이 소학 내용 중에 주자가 이제 거기 집주를 다신 내용 중에 지구즉 신변제, 수웅, 자연, 중절 이런 문장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심제라는 말을 많이 써. 심제. 그 퇴계 선생님의 그 성학 10도에도 나와. 그 심도에 보면은 심제. 마음이 잃어버린 마음을 구방심을 할 줄 알면은 우리 방심 놓아버린 마음을 구할 줄만 바로 알면은 그 마음이 어디 먼데 가서 찾아오는 게 아니라 바로 내한테 있다는 거야. 심제. 구즉 신변제. 곧 있다. 구하면 곧 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만물을 만사를 응할 때 응하는 바를 따라서 자연이 절도에 맞는다. 우리 이제 아까 윤지골 좀 얘기하셨는데 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유자 사업이다, 선비 사업이다 하고 주자가 거기 그 소학에 쓰셨어. 그래서 제가 여기서 그 전각은 여기 열자만 한 거야, 열자. 그래서 그 맨 위에 이렇게 구자고 구 이렇게 돌려 게 구, 즉 신변제, 수웅, 자연, 중까지만 제가 새겼어요. 열자를. 원문은 이제 여기 절자가 있고 지자가 하나씩 더 있어. 그런데 이제 거기 보면 우리 마음이 어디 있느냐, 강자 속에 있다, 그런 말을 맨날 하거든요. 마음이 어디서 강자 속에 있다는 거야, 우리 뱃속에. 그게 그래서 제가 그 밑에 우리 마음이 강자 속에, 천심이 강자 속에 있으니 강자 무슨 뜻이 강자? 뱃속 그 창자 강자인가 그랬거든요. 창자 네, 그 속에 옛날에 그 속에 강자 속에 있다는 거야. 옛날 사람들 다 그렇게 얘기했어. 마음이 어디냐? 강자 속에 있다. 그래서 천심이 우리 강자 속에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세상 만사 응하는 대로 딱 그 중도에 맞게 우리가 행하는 것이 선비 사업이다. 근데 사실 이 사이에 뭘 해야 되냐면 그냥 마음만 있다고 이게 다 중도에 맞는 게 아니거든. 뭘 해야 되냐면 이 하학인사, 아래로는 인사를 배우고 하학인사, 그러니까 치지, 경물치지 하려는 거예요. 경물치지 성의정심을 하면은
상달 천리 위로는 천리에 합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경지가 돼야 수웅자연중이다. 그죠?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해야 돼. 국리 그게 이제 퇴계 선생님, 율곡 선생님은 세 가지로 뭐라고 그러죠? 국리, 그 다음에 역행, 그 다음에 국리 세 가지 뭐였죠? 세 가지 있어요. 아까 뭐 지인용 삼달쪽도 있지만은 국리하고 성리하고 그 다음에 역행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모든 우리의 행동이 중도에 맞게 되는 그런 경지에 이룰 수 있다. 이것이 선비가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제가 경지를 하나 썼습니다. 아유, 기념하셨습니다. 네. 뭐 또 말씀하실 사항 있으시면 얘기하시고 아니면 마치고 식사하러 가시죠. 뭐 사진 한번 찍어요? 마무리해요. 찍으세요. 뭐 있어? 뭐 특별히 뭐 말씀하실 거 있으면 하시고 없으세요? 그럼 우리 식사 어디로 가죠? 원장님? 거기 황사탕 들어가죠. 네, 거기. 생길 건너 전철 입구에 식당. 또 여기도 하고 네, 뼈다구 해장국집인가 불러가겠습니다. 소머리국밥. 소머리국밥. 예, 이거 괜찮죠?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 도덕의 빛을 따라 홀로 선생님의 가르침 받들어 진실한 마음으로 나가네. 하늘과 땅과 우리는 하나가 되어 아시아 문화의 중심에서 세계로 나가리라 도덕의 음의 길. 하늘과 땅과 사람의 도리로 우린 모두 함께 손잡고 금도가 행해지는 평정 하의 대동세계로 도덕의 운에 꽃을 달고 항해하네. 해와 달과 우리는 하나가 되어 아시아 문화의 중심에서 세계로 나가리라 도덕의 음의 길. 해와 달과 우리는 하나가 되어 아시아 문화의 중심에서 세계로 나가리라 도덕의 음의 길. 해와 달과 우린 하나가 되어 우린 모두 함께 손잡고 금도가 행해지는 평정 하의 대동세계로 도덕의 문에 꽃을 달고 항해하네. 해와 달과 우리는 하나가 되어 아시아 문화의 중심에서 세계로 나가리라 도덕의 음의 길. 돈행성실